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까지 거의 분석을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치 점검을 통해서 혹시 놓친 게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상치 점검이라는 이 항목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영업, 투자, 재무의 주요 재무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주요 재무지표를 이용하는 그 이유는 주로 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재무지표이고, 재무지표의 유출을 통해서 산업자료와의 일관성을 이제까지 확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 결과를 이미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지표에 특이치가 발생하는지를 봄으로써 분석에서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분석 논리, 산업자료, 재무자료의 논리 일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특이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지가 바로 제대로 분석했는지를 파악하는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매출액을 보시는데, 매출액 규모를 보느냐? 뭐 규모도 봅니다. 하지만 특이치라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은 바로 증가율을 통해서 이런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합니다. 뭐 이전 결과로 본다면 석유화학의 시황이 꺾여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2차전지 쪽이 완전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점차 이제 나타나는 현상, 앞으로 정착해 나갈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미하지만 실적 저하가 있었다. 뭐 대단한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에비타를 가지고 매출액이만 늘었고 에비타가 급감을 했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가 뭘로 파악할 수가 있을 거냐면 덤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영업상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그걸 보는 지표는 바로 에비타의 증가율과 에비타 마진, 이 두 가지의 수치를 놓고 마진율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에비타가 급감을 했을 때는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비타 나누기 금융비용을 보면 금융비용 대비 몇 배냐, 즉 이자를 지급하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라고 보는데요. 최소한의 레벨이, 말하자면 기업이 차입금을 못 갚고 이자 갚아가면서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는 레벨이다 그러면 아마 에비타 대비 금융비용이 2배나 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39배, 뭐 26배 하니까 에비타 가지고 금융비용을 갚고도 엄청나게 돈이 남기 때문에 상환제한을 쌓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한 흐름들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특이치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비타 나누기 금융비용이 1 이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영업활동 현금 규모, 이게 이제 에비타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폭 차이가 나요. 바로 그 얘기는 에비타라는 게 당기순이익에 내지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하고 차액은 뭐냐? 비연금 유입수익을 빼주고 비연금 유출 비용을 더해준 결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연금 유출 비용의 대표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주로 비연금 유입 수익, 즉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수익의 증가가 원인이었을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리가 크다라면 도대체 비연금 유입 수익에 뭐가 이렇게 커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에비타 대비 작다 그러면 비현금 유출 비용이 작으니까 비연금 유익 수익이 까지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크다면 비연금 유입 비용이, 비연금 유출 비용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본을 부담한 영업활동 현금의 추이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우인 총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데 순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면 운전자본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운전자본의 구성비,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보면 이 증감에 따라서 특이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구성비를 통해서 거래 조건들이 어떻게 됐나와 함께 운전자본 부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기 차입금의 규모가 있고 이 단기 차입금이 적어도 에비타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단기 유동성에 빠질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 두 수치를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얼마나 끌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단기성 차입금, 여기 단기성 차입금이니까 단기 차입금 더하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을 얼마를 커버할 수 있느냐? 현재 보유 현금으로 70% 이상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면, 이런 정도 회사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단기 차입금 빌려가십시오 하는 회사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차입금의 규모 대비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 차입금은 낮지만 총 차입금 규모가 커서 만기도래 현황이 걱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차입금이 어느 정도의 부담되는 수준이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차입금 의존도, 즉 자산분의 금융부채로 비율을 내봤더니 약 20% 미만이죠. 그래서 그런 양호한 상태다. 차입금은 과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은 이게 이제 용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써서 그러는데 유무형 자산의 투자 금액입니다. 이 투자 금액을 봤더니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월등하게 높죠. 그래서 이 비율을 내봤더니 뭐 3배가 넘고, 그러면 이 기업은 적어도 신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무형 자산의 그 잔액에 대비해서 내용 연수를 파악을 해서 내용 연수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용 연수에 감소가 있었는지, 요거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서 파악한 거에 따르면 전지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내용 연수가 적으면서 비중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내용 연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읽어드렸죠. 그러면 이제 자본의 부분인데요. 자본의 부분이 증가 감소했냐? 그다음에 자본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냐? 특히 납입자본을 둠으로 인해서 이게 그 납입자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영업, 운전자본, 차입구조, 단기성의 유동성, 그 다음에 차입구조, 그 다음에 투자재무활동, 투자활동의 그 변화, 그 다음에 자본, 납입자본의 변화와 같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수치를 놓고 이상치를 비교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2중, 3중으로 논리 점검을 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개별 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분석 논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 논리가 산업자료와 일치하는지, 산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즉 자료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업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한 다른 기관의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이는 거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거에다가 기업이 제공한, 그 다음에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무자료와의 일관성을 점검해서 맞으면 논리의 일관성이 있고 나의 분석이 맞는 것이고, 이게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만 놓고도 쫙 읽어 나갈 수 있는 게 분석을 해온 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재무자료를 이걸 기계적으로 엑셀로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이 숫자에 이상치가 탁탁탁 튀는 것들이 보였을 때 과연 해석할 수 있겠냐?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상세, 사업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이런 틀을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해결된다? 그건 오산입니다. 가끔 이제 재무 분석 자료 이것만 알면 뭐 기업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논리를 펴시는 분들의 강의들이 있는데, 저는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외 상황이 너무 많고 그러한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그러한 자료를 보고 그런 자료를 보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죠. 결국 투자는 자기 책임이고, 이렇게 상세한 내용의 파악을 다 해야지만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 그림을 본인이 알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남이 분석해 놓은 결과를 믿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가가 며칠만 빠져도 자기 그 논리가 없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내지는 주가가 한 20-30%만 올라도 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급해지게 되고, 아무리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그 탑다운, 바텀업, 그 다음에 정성자료, 정량자료의 분석, 정량자료 안에서도 산업자료나 이런 그 사업자료와 재무자료를 또 비교 검토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상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점검하는 논리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그 오류 가능성, 놓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검토 결과를 하나의 의견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